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여파 대응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그래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냐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선거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빚이 아닌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추경을 해서 다시 돈을 푸는 것, 물론 대통령은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때 임박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그 초과세수가 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초과세수가 사실 두 거대 기업, 반도체 기업을 통해서 뭐 매출이 증대하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세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공제되는 비용으로 공제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네. 반도체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 비용 상당은 또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조 원의 초과세수를 예상을 단정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우리 법상 보면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가 있게 되면 먼저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갚지 않고 이걸 갖다 다시금 국민께 되돌려준다. 그런데 그것이 민생지 회복지원금 형식으로 직접 지원한다. 이 부분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 작년도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도 7월 달에 또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짰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입 경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때는 세입이 모자란다 그래서 예상했던 세입보다 세수가 적기 때문에 10조 원가량을 국채 발행을 또 했어요. 그러면 세수가 줄 대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을 내서 정부를 운영하고 그럼 만약에 세수가 늘어나면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기본적인 운영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또 국민께 나눠주는데 하필 그 선거 시즌이다. 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정유사 등에 저희가 보전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최고 가격제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 등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직접 지원 이 부분은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올해 예산부터가 109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는 슈퍼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다가 돈이 생기면은 빚을 갚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과세수가 있으면은 국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주춤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저기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고환율, 고유가가 되면 결과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가장 먼저 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어떻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지금 이 중동 사태 이전에 2.34 정도 되다가 지금 그것이 0.34 정도 또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세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더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한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추경은 25조 원 규모로 추진이 되는데 이 지역화폐 형태 민생지원금 지급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보님께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야당에서는 이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현금 살포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22년도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던 추경도 그 22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했던 추경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추경을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당시에 그 22년도에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에 59조 원 정부에서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례 없는 슈퍼 추경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2조 원이 증액돼서 61조 원의 정말 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슈퍼 추경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얘기 나왔던 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지금 3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당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어떤 세수 추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확했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뭐 그걸 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특히 이 고물가, 고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이 일반 서민들의 민생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특히 소상공인들이 물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그럼 무엇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번 25조 원 추경에는 간접적인 지원이 훨씬 더 크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금 간접 지원책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간접 지원책에 대한 추경이 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이 그럼 어떤 게 있을지 조금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당정이 지금 세수안을 짜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세수안을 짜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네. 아마 내일 당정이 이 예산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간접적인 부분들은 소위 물가, 특히 유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경유 가격이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류, 유통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훨씬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보님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추경을 한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추경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 때의 추경과 지금 추경 뭐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추경은 25조 원 규모로 하기로 먼저 당정이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통상 보면은 각 부처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그 예산 규모, 그다음 분야를 정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거기서 픽을 합니다. 근데 픽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일단 직접 지원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각 부처별로 불효불급한 곳부터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써야 되는데 지금 놓고 보면 거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국민께 직접 돈을 드리는 이런 형식의 지출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경을 해야 되는 목표를 보면 지금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물가 상승은 추경 직접 지원하게 되면 이게 막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추경을 통해서 잡고자 하는 정책 목표하고 상반되는 식의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직접 지원 이 우려가 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정부가 쓸 수 있는 것은 세금 감면이에요. 원래 정부가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간접적인 세금이 국민께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 서민께. 그러니까 간접세 등을 줄이는 방식의 저희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세금 감면을 먼저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류세 감면 세금이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잖아요. 근데 유류세 감면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필요성을 제기해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유류세 감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시즌에 소위 포퓰리즘적 이 지출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거기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시계 수리 기록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합수본 출석 당시의 전 의원 모습부터 잠시 보고 오시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수본에서 판단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와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 통일교가 구입했던 명품 시계의 수리를 맡긴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점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재수 의원에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2점을 줬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현금 4천만 원을 줬다고 처음에 진술했다가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1점으로 아마 특정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근데 그 해당 명품 시계가 결국 전재수 의원 측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라는 정황적 물증이 나온 거죠. 따라서 이 정황적 물증은 윤영호 세계본부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것이고,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이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농후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이 이제 발전적으로 펼쳐진 것이죠. 네, 뇌물죄 공소시효는 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일 경우에 10년이고 그 미만이면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 통일교가 구매했을 당시의 가격이 700만 원대로 알려지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적인 판단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공소시효가 10년이든 7년이든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이 지난 20일 이 검찰에 출석해서인가 1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본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똑같은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계를 수리를 맡겼던 뭘 어떻게 했던 그런 것들은 통일교와 그 수리를 맡긴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 이것이 전재수 의원을 통해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전재수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은 그냥 의혹일 뿐인 것으로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것이 뭐 당시에 700만 원짜리가 지금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당시로 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 이런 논리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일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 측. 이 지인 관련해서도 수리를 맡긴 지인도 통일교와 친분이 있을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해명에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전재수 의원이 저런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그 지인과 통일교 사이의 친분 여부를 본인이 설명하거나 확인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냥 부인하면 될 일을 저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일이 공소시효 완성까지 치닫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수사를 안 했어요. 그 사이에 공소시효는 흘러갔겠죠. 그다음에 경찰 넘어간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더뎌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야당 인사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실형까지 선고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공소시효 완성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냐, 완성시킨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생명에는 오히려 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왜? 정치인이 거짓말한 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에 합당한 정치 생명의 여부 또는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아예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의 선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건 부산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 전재수 의원에게 의원 신분을 내려놔라. 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면 당연히 의원직은 내려놓겠죠. 그리고 나서 부산 시민들께 평가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력하게 부산시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고 또 각종 여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런 전재수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을 가정하고 의혹과 공세를 펼치는 것, 이거는 정말 정략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유권자의 선택에서 상당히 선택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이 선거 과정이나 선거 준비 과정에서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새로 추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 저는 사법 리스크가 과거 거는 이게 공소사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직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장 후보에서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회에서 역할해 주셔야 하는 요청도 나오는 상황인데 요청을 받는다면 제가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위원장 연일 당을 향해서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이 공천에 관련된 전권을 부여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관위에서 뭐 수기하고 논의한 끝에 지금 그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후보에 대한 그 배제, 컷오프, 이것을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배제가 아닌 재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지금 이진숙 후보자를 일부에서는 수도권으로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는 그런 카드로 남겨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은 대구시장 외에는 일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어제 뭐 재보선 제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해 보겠다. 사실상 그런 제안을 받고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승낙하겠다라는 의미로 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 일각에서 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 위원장의 경쟁력이 오히려 좀 국회의원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현재 후보로 나서지도 않은 분을 보궐선거에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금 우리 특보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해가 가능한 거거든요. 내 안에서 다 결정돼 있고 이걸 마치 어떤 자기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공관위에 전적으로 맡기면 될 일이에요. 공천이라는 것이 사실 불공정한 게 속성으로 돼 있는 겁니다. 네. 다 불공정하다고 하죠. 특히나 전략공천이나 컷오프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공천할 때 공관위에서는 헌신과 혁신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면 될 일을 너무 수세적으로 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분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원들이 뭐 공관위에다가 추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다른 반대 세력에 공격 빌미를 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